안녕하세요. 효과적인 ADHD 중재 전략과 핵심 실전 기술의 강의를 맡은 이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ADHD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효과적인 중재 전략 습득을 통해 아동에게 최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한 학습 효과는 ADHD의 현황 고찰 및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발달 시기별 임상적 발현 차이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ADHD 중재 전략 학습을 통한 치료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나포를 강화하는 부모 상담 핵심 기술을 체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1. ADHD의 원인과 실태 현황. 2. ADHD 진단 기준 및 동반 질환. 3. ADHD 발달 시기별 임상적 특징. 4. ADHD 효과적인 중재 전략 및 핵심 기술. 5. ADHD의 부모 상담 기술과 라포 형성. 6. 임상 사례를 통한 ADHD의 중재법 고찰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ADHD의 원인과 실태 현황입니다. ADHD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 두 번째, 신경생물학적 요인, 세 번째, 독성 물질 등 위험 요인, 네 번째, 사회 심리적인 요인, 다섯 번째, 신경 심리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ADHD의 원인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입니다. ADHD는 분명하게 가족력을 가지며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대는 대략 한 30% 내외, 부모가 ADHD인 경우 자녀는 57%의 발현율을 나타냅니다. 높은 수준이죠. 음,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그 병원이나 진료실을 찾으셨다가 본인이 ADHD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 유전적인 그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입양 아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친부모가 비행 혹은 범죄인이었을 경우 입양보는 자녀가 ADHD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인 ADHD 같은 경우 비행 혹은 범죄인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환경적인 요인을 제외한 이 입양을 보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ADHD로 진단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겠죠. 쌍생아 연구에서는 과잉 행동과 주의 산만 요인이 약 50%의 유전적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성 쌍생아가 30%인 거에 비해서 일란성 쌍생아는 약 80%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부모가 ADHD 질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 또는 형제가 ADHD 질환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두 번째는 신경생물학적 요인입니다. ADHD 그 원인 중 최근에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이 바로 전전두엽 피질의 손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의력을 유지하고 반응을 억제하고 감정 및 동기를 조절하며 행동의 조직화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이 부분의 기능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요. 반응을 억제하지 못해서 충동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 및 동기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 쉽게 짜증을 내거나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감정 조절이 미숙해서 짜증 같은 경우도 많이 내고 정서적인 미숙함을 굉장히 보입니다. 행동의 조직화 능력이 어렵다 보니 동기정돈이 굉장히 어렵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의 힘듦을 생각해서 그만둬 버린다든지 또는 중단한다든지 이런 행동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ADHD 아동의 대뇌 구조에 관한 영상 연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된 관심 영역이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그리고 전전두엽 피질에 관련된 영상뿐만 아니라
전전두엽과 가장 연관이 많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기저핵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저핵 같은 경우도 감정 조절이라든지 사회성적인 부분들을 감정 조절, 행동 조직화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 기저핵이 일반 또래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은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내량 또한 또래에 비해서 ADHD 아동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경 생화학적 원인을 보면 주로 도파민 및 노르에피네프린의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약물 치료에서 이 부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증상들이 완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확정은 아직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독성 물질 등 위험 요인입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산모가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는 정말 단 한 모금을 마셨는데도 폐하 알코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폐하 알코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과잉 행동증과 인지장애 등을 초래해서 굉장히 산만한 모습, 과잉 행동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ADHD의 원인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양육, 가정 환경 등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초기 연구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제시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ADHD 발생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가정과 환경이나 양육 이런 태도들은 원인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ADHD의 경과 및 예후에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신경심리학적 모형입니다. 신경심리학적 모형은 신경계와 심리학을 연결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 학문을 통해서 봤을 때 작업 기억, 계획 세우기, 언어적 유창성, 운동 순서 정하기, 기타 다른 전두엽 기능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행동 반응의 억제가 실패된 것들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ADHD의 실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유병률은 5%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14%,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7%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 6명당 여 1명으로 남아는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성이나 충동성 유형이 훨씬 더 많고요. 여아는 조용한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초등학교 13%, 중학생, 고등학생 7%는 건강검진 공단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고요.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들을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